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원자재 상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요즘 그 우라늄 관련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라늄이요? 예. 같은 그 에너지원으로서 앞으로 우라늄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식, 디지털 자산, 그 연금의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쓴 배용국입니다. 필명은 1100만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입니다. 그런 만큼 그 노후 준비를 위해 투자를 하자는 컨셉으로 쓰인 책입니다. 자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산의 속성에 대해서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책입니다. 그리고 취미삼아 이제 저 개인적으로 1100만 TV라는 그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100만은 무슨 뜻이에요?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만들자. 네. 예, 대표님 그러면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네네. 요즘 대한민국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시고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신가요? 예,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일단 환율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표 중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가에 환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그 외국인들이 환차선을 염려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물가, 금리,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하나만 딱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오릅니다. 그러면 외국 수급이 빠집니다. 이렇게 다 연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 너무 거시적 지표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거시적 지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버핏의 파트너인 그 찰리 먼거는 그 미시 경제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거시 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인 변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거시경제 요소들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하자.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거시적 지표보다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에 집중을 하자. 네. 이게 참 워런 버핏도 말씀하시고 찰리 먼거도 말씀하시고 참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네. 요즘 이게 그 환경을 보면 너무 네. 그 거시 변수들이 너무 좀 불확실한 것도 많고 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현재 시점에서 네. 어떻게 현재 시점도 주식을 사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그 적립식 투자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떨어지건 오르건 관계없이 계속 사다 보면 주식은 어차피 우상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적립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오를 필요는 없고 나중에 현금할 당시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는 방식으로서는 지금 뭐 주식을 계속 사나가는 건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뭉칫돈을 가지고 한 방에 주식을 사야 된다. 사실 그거는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적립식으로.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주식을 매수하라, 다 팔아라 이게 되게 팽팽한 것 같은데 저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주식 시장이 약세로 간다고 판단할지라도 그 워렌 버핏은 주식을 다 팔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 주식 시장이 약세로 간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체를 다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항상 그 5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떨어져도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그 주식을 100% 현금화했다. 그리고 운이 좋게 그러고 나서 주가 지수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식을 100%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보다 돈을 더 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측이 완벽하게 맞는 경우도 어렵고 그 다음에는 설사 예측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았다. 그 예측이 맞았다고 할지라도 또 떨어졌을 때 제때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그 차트는 제가 이제 구글에서 갖고 온 건데요. 그 코스피 지수 5년간 변화입니다. 1번이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이고요. 2번은 코로나19 때문에 급락을 했던 당시입니다. 2020년 3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1번에서 다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매도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성공한 것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번 시점이 가까우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면 주식이 더 하락할 것 같아서 겁나서 절대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이제 그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거 얼마 전에 그 2번이었을 때가 바닥인데 지금 너무 올랐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맞네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안 떨어지고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면 3번 같이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이제 그때 가서야 아유 이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거든요.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1번에 주식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3번에서 주식을 사면 결국은 실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매도 시점을 잘 잡았다 해도 2번, 3번을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다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2번을 뭐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한참이던 시점에 이분은 이제 1번에서 판 건 아니고 이제 2번 가까이에서 팔았습니다.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갖고 옆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뭐 계속 떨어지네 하니까 그때 팔았거든요. 그래서 팔고 더 떨어지면 살 생각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바닥 찍고 상승해서 결국은 이분은 3번에서 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샀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지금이 2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아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둘째, 집을 산다든가 뭐 병원 수술비가 필요하다든가 해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가 아니면 주식을 전부 다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식이 그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저도 당연히 모르는데 저는 주식이 앞으로 그 개인적으로는 2018년하고 그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하고 2022년이 그 주식의 그 여건이 주의 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2018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8년에 금리가 4번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그 기술주들이 많이 그 하락을 했는데 2018년 10월 24일에는 기술주들이 7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폭락을 그래요? 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금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던 그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 여기 써놨는데 12월 21일에 바닥을 찍고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 정고점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날 그 미국 연준이 0.2%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0.5%를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예, 0.25%만 올렸고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2019년에 금리를 3번 올리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날 2번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는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연준이 통화 긴축을 이제 완화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시작해서 거의 조정도 없이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렇게 연준이 그 긴축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2018년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신호가 나올 때가 저는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는 지수가 좀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연준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가 그 제롬 파월 잭슨홀 그 연설 이후 주가가 하락해서 굉장히 기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해서 이게 지금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플레를 잡으려면 자산 시장이 떨어져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연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인플레가 심해지는데도 뭐 일시적이네 어쩌네 해서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약간 방치한 면도 있었고 사실은 연준이 자기네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건데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자산 시장이 올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굉장히 심해졌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자산 시장이 하락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그 연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산 시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아마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긴축 완화의 신호를 연준이 보낼 거고요. 그때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굳이 그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적립식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큰 돈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설사 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런 거 잔파도는 무시하고 연준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낼 때 그때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며칠 전에 그 잭슨홀도 보면은 네.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갈 그런 느낌의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내년 한 초까지 저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 내년 초가 좀 넘어갈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간 언젠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자산 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이게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신호가 나올 거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호를 계기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네. 그 내년 초에 예를 들어서 뭐 5월에 그 금리를 이제 그때부터는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게 시그널이 나온 거예요. 보통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바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8년의 경우를 보면은 그 말이 나온 게 2018년 12월 20일이거든요. 네. 근데 21일이 바닥이었습니다. 완전 바닥이. 그러니까 그 말 나온 그때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참조하자면 그 말 나오는 시점 그때가 일단은 바닥이었던 근데 것 그게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긴 아닐 하거든요. 수도 있고 이제 예를 들면 연준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시장에서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바닥이 형성이 되겠지만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연준이 이제는 긴축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을 내보내면 그거는 그때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만약에 이제 적립식으로라도 자산을 사야 한다면 네. 좀 어떤 자산을 사야 저희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원자재 상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요즘 우라늄 관련 ETF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라늄이요? 예. 탈원전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줄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완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그 탈원전 국가인 일본이라든가 독일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탈원전을 새로 짓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세 개가 남아있던 거를 올해 연말에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기조는 영국, 미국, 벨기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신흥국에서는 이게 그렇지를 못합니다. 신흥국은 자금이나 기술력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경오염 되면 압박이 계속될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들고 나올 수 있지만 이 신흥국에서는 이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10년간 탈원전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소규모 우라늄 채굴업체들이 파산을 했고 그다음에 또 M&A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생산량이 많이 축소가 돼서 최근 5년 사이에 30% 정도 생산량이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우라늄이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라늄의 지속적 상승을 예상하고 더구나 같은 에너지인 원유나 천연가스는 굉장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에너지원으로서 앞으로 우라늄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이제 늘어나는데 공급은 사실상 30%에서 50% 사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스쇼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장이 돼 있는 네, 거예요? 네. 미국에 있는 건가요? 네.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네네네.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야, 이런 상품도 있구나. 네. 와, 그러시군요. 대표님께서 전에 네. 원유 투자, 원유 트레이딩, 원유 트레이딩 트레이더 하신 거죠? 했습니다. 트레이드 하셨던 예,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이런 쪽도 밝으신 거 아닌가요? 그냥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화석연료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지만 그거는 선진국 위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신흥국에서는 결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네. 이 원전밖에 없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그 달러 부분을 좀 여쭙고 네, 싶은데 네, 네. 달러를 중요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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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달러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막 1,400원 뚫는다는 얘기도 있고 예. 달러 투자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이 달러를 꼭 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이제 그 달러 사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한 챕터로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쓴 시기가 작년 말이었거든요. 네. 작년 말에 제가 판단했을 때 달러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샀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썼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면 달러를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서민들의 생활비 상승을 가져와서 정부의 그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달러 얘기니까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근데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환율입니다. 환율.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은 사실상 모든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올른다 할지라도 달러를 강하게 갖고 가버리면 싸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르지 않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값이 올라도 달러가 그만큼 강해지면 미국 소비자들은 그 물건값이 오르지 않은 가격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면 물가의 상승을 압박을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달러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딱 심해진다. 그럼 달러 투자 이거 딱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정치적 요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달러를 강하게 갖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항상 금리를 올리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미국이 아니고 신흥국들입니다. 예, 그래서 1970년대에 이제 빠르게 성장하던 남미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이런 데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났고요. 1990년대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에 처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IMF 위기를 맞았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회복되면서 이제 미국이 그 2015년에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2015년에 그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들은 남미의 그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항상 신흥국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지금 또 거의 국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이제 그 달러로 돈이 몰리고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로 이제 제 책에서는 달러를 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러가 너무 올랐으니까 아, 늦은 거구나. 그렇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달러가 당분간은 약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나중에 또 몇 년 후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달러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한 6개월 정도 차이 같은데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 혹시 그 또 인플레 하면 네.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이 원래 이제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인플레 해지도 약간은 맞는 얘기인데 비트코인이 더 민감한 것은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인플레가 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데 이게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인플레가 난다 그러면 금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약간 성장주 느낌으로. 예, 작년에 그 인플레가 막 생겨났을 때 금리는 아직 안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게 최고가를 찍었었죠. 예, 만약에 금리만 안 올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 투자 유망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지금 이런 현상.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트코인이 그 4년마다 한 번씩 상승을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반감기 때문에 네, 상승을 한다 하는데 저는 이제 반감기 때문은 아니고 이제 우연히 겹치는 게 미국 대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대선 때가 되면 대통령들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주식시장을 올려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때 잘 못한 것 때문에 코로나 대체로 마지막에 그 본인이 코로나 걸리면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앞서다가 근데 주식시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기 대통령이 재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결국은 이 저 민주당 그 저기 미국의 그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든 그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시장을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내후년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 내후년. 그럼 주식 시장도 올라갈 거고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